자, 오늘은 김하영 시인의 시집 인공호흡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시집 감정선이 정말 복잡한데요. 저희랑 같이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그 그림이 명확해질 거예요. 이 시집의 문을 여는 첫 구절부터가 정말 강렬하죠? 붉은 네온 사인에 못 박힌 약속. 이게 그냥 한 문장이 아니고요. 시집 전체를 꿰뚫는 어떤 감정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시인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일부에서는 운동선수와 시인,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인 자신을 알아야 하거든요. 특히 이 놀라운 이중성, 이게 작품의 아주 큰 동력이 됩니다. 시인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살기 위해 글을 썼고 운동을 하기 위해 살았다. 와, 이 한 문장이 그녀 삶의 핵심을 그냥 다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운동과 글쓰기, 이 두 세계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과 사랑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플로어볼, 육상, 스포츠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배구부 주장이었대요. 그런데 가족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 그 길을 포기해야만 했죠. 그때 그녀의 두 번째 사랑이자 생존 방식이었던 글쓰기로 돌아선 겁니다. 결국 그녀 시의 그 엄청난 창작 에너지는 바로 그 운동선수 시절의 영광,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상실감,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시집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시인이 마치 가이드처럼 독자들한테 이 시집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일종의 안내도를 직접 제공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총 4단계로 된 여정인데요. 1단계, 세계에서 시작해서 사회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주고요. 2단계, 타인으로 넘어가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과거의 자아,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4단계, 현재의 자아에 도달해서 지금의 자신을 딱 마주하는 거죠. 외부에서 시작해서 점점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구조예요. 저희는 이 여정의 핵심 단계들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3부에서는 그 여정의 첫걸음, 바로 세계와 타인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시인이 얼마나 날카롭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써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여정의 첫 번째 단계, 세계에 대한 시인의 시선은요, 정말 의외의 것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과자, 체다 치즈 프레첼이에요. 이걸로 현대 미디어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죠. 시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글자를 씹어먹지. 헤드라인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도 모르고 먹는단 말이야, 그죠? 달고 짜다는 이유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사람들이 마치 중독성 강한 과자처럼 자극적으로만 포장된 뉴스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비하는 모습. 정말 날카로운 묘사죠. 이 이미지가 바로 황색 언론, 우리가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 것과 정확히 연결되는 거예요. 과자가 짜고 달고 노랗고 중독성이 강하듯이 미디어도 선정적이고 편향적이고 똑같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왜곡된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그 차가운 비판이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외부 세계에 대한 비판을 지나서 여정의 두 번째 단계, 타인과의 관계로 넘어가면 아주 개인적인 상징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솜이에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인에게는 단순한 솜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애착 인형을 의미하거든요. 시인은 이 인형을 친구이자 아이, 그리고 구원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솜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타인과의 사랑, 기억, 모든 관계가 담겨있는 뭐랄까 하나의 그릇 같은 거죠.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내 삶은 솜으로부터 왔어. 우울이 전염되듯이 너의 사랑도 내게 전염되었고 그래서 나는 곰팡이처럼 몸에 가득 솜을 담아 살아가는 거라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솜이 단순한 인형을 넘어서 사랑과 위안 같은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 내면에 스며들고 곰팡이처럼 퍼져서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은유입니다. 자, 이제 4부, 드디어 이 긴 여정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외부 세계, 그리고 타인을 지나 자신의 과거, 그 운동선수 시절을 돌아보는 3부를 통과한 시인은 마침내 자기 내면의 가장 끝에 도달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 시집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주제, 바로 허물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허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그냥 슬프다, 외롭다 이런 감정이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 남는 아주 깊고 거대한 공허함, 이 시집의 감정적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로서의 삶, 그 모든 걸 잃고 남은 텅 빈 느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시인이 대단한 게
자신의 상택을 그냥 텅 비웠다고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감정이 공존한다고 말하거든요. 한쪽에는 과거의 영광과 기쁨, 스포츠에 대한 사랑 같은 낭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걸 잃은 현재의 절망과 상실, 즉 허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혼란스럽게 뒤섞여서 공존하는 상태, 그게 바로 시인이 느끼는 감정의 실체입니다. 허무라는 제목의 시에 나오는 이 구절은 정말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죠. 부대 끼고 살아야만 삶이라면 우리는 삶의 종언을 맞자. 나는 허무의 목을 매달았다. 이 거대한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냥 온몸으로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 처절한 외침이에요. 자, 그럼 5부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결론은 뭘까요? 외부 세계에서 시작해서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 허무까지 마주한 시인은 자신의 삶과 예술을 어떤 개념으로 정리할까요? 바로 공연입니다. 시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 저는 늘 시집을 살 때마다 하나의 연극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시집은 세상이 펼치는 거대한 연극이 아닐까?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시라는 게 그냥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생각, 그리고 그 모든 허무와 낭만의 감정들이 펼쳐지는 하나의 무대라는 거죠. 결국 김하영 시인의 이 시집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의 공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연극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